AI 스토리는 계속 될 건데 오히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AI가 아니라 연준의 스탠스나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AI 성장이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하는, 여전히 AI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걸로 계속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약간 생각은 달라요. 지금 오히려 상반기만 놓고 보면 1분기가 가장 화려하고 1분기 내에서도 1월이 가장 화려하지 않겠냐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또 본부장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오늘 이제 올해의 전망도 함께 짚어봐야 하지만 워낙 이제 연초에 그래도 좀 우량주, 대형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와 이거 진짜 예전에 코로나 때 생각난다 할 만큼 굉장히 코스피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인 총평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게요. 이게 새해부터 상당히 뭐 기염을 토할 정도로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 한 5거래일 됐나요? 10% 가까이 오른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감이 드는 게 2020년에서 21년에 넘어갈 때 이런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사실 2021년이 약간의 좀 변동성장이었고 그 이후에는 좀 하락장이었다는 어떤 피크아웃 논리가 있었는데, 그럼 과연 지금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자는. 왜냐하면 또 돈 싸들고 들어온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냐 올리는 사이클이냐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2026년도도 해볼 만한 장이지만 끝은 아니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약간 로드 투 버블? 약간 조금 경기가 사이클로 따지면 중후반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펼쳐지는 장의 길목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엿보인 듯한 모습이 연초에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가 로드 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미 버블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지만 버블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고 보면은 너무 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버블이 원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무섭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은데 21년에도 그랬고 뭐 90년대도 그랬고 IMF 리만 때도 이랬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업사이드가 뭐 많을 수 있다, 높을 수 있다, 이거를 단정하기 참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보고서 잘 보니까 S&P에 대해서 7,600, 7,700까지는 막 열어놓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오히려 EPS나 이익 상승률이 있는 쪽에 퍼포먼스를 보자라고는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간다, 지금의 사이클이 계속 된다 그러면 지금의 주도주가 만약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주도주를 사야만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왜 그 한 사이클의 주인공이 끝나기 전에는 그 시장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거의 끝장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혹자가 얘기하는 뭐 버블,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일견 예전보다는 특히 IT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게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IPO의 뭐 활성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좀 실물 경제에서는 좀 룸이 있다. 물론 다만 금융 경제, 지금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갖고 가는 비중이라든지, 하물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은 물론 뭐 몇몇 종목이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사실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좀 포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이게 시장의 끝을 바라보면서 가는 마지막 휘날레다? 그렇진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물론 일부 종목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총평 잠시 여쭤봤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좀 올해 시장, 올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함께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래도 AI와 연준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순히 보면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누군가는 해소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베팅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냐 안 높냐라는 싸움의 길목에서 뭐 갭 메우기를 한다라든지 AI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는 AI를 사용하는 확산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옥신각신은 있지만 여전히 AI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그 부분은 작년 한 2, 3월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온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계속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외로 저는 AI 스토리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계속 될 건데 오히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AI가 아니라 연준의 스탠스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오히려 AI 성장이 그래도 괜찮아하면서 사는. 그래서 오히려 AI를 보면서 시장을 보는 거지만 마켓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연준의 스탠스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후반기에 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적인 최근에 이제 마두로 체포와 같은 이벤트가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올해 시장의 어떤 그 대응이 시장의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AI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분 아니면 생각지 못한 어떤 정치적인 변동성 결국은 그 부분이네요. 그것보다 더 우선은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또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뭐 발표가 됐을 때 야, 이 정도 데이터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약간 생각은 달라요. 지금 오히려 상반기만 놓고 보면 1분기가 가장 화려하고 1분기 내에서도 1월이 가장 화려하지 않겠냐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더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저희들은 오히려 빨라야 상반기 후반 아니면 하반기에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뭐 이르면 뭐 2월 정도 늦으면 한 1분기 말부터 이런 변동성이 좀 내재될 수는 있다. 최근에 그 카시카리 총리라든지 마이란을 빼고 미란인가요? 마이란 빼고는 다 중립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지금의 금리 그 수준이 중립금리에 좀 많이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립금리라는 게 누가 측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희한하게 최근에 중립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성장률이 나와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률이 왜 나왔냐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정말 회복돼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 K자형 회복 고용 없는 성장인데 기업들의 어떤 AI라든지 생산성 높은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나 이로 인해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이 나오니까 그런 성장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로 표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중립금리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만한 요인이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만약에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4.56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신압으로만 4.6, 7, 8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줄 텐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상반기 중후반쯤에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12월에 연준의 FOMC를 보면 2026년 GDP 성장률을 매우 많이 상향을 했고 맞아요. 25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맞아요. 27, 28년도 또 상향을 하고요. 맞아요.
실업률도 25년에 비해서 26, 27, 28을 쭉 내려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뭐 본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최소한 동결을 하거나 그렇죠. 인상을 하거나 맞아요. QT도 계속 하거나 이래야지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금리를 내리고 자산 뭐 Q인지 아닌지는 서로마다 싸움이 있으니까 자산 매입을 재개했다는 얘기는 연준은 올해 중간선거 전까지는 버블을 유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용인하겠다. 자산 매입도 계속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과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데 ADR이 저점인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는 좋은데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고용이 물론 이게 노 파이어 노 하이어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상당히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고용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이를테면 AI 투자 생산성 미국이 좋아지고 있잖아. 그럼 일자리가 예전에 코로나 직후에 있었던 구인 구직 비율이 막 2까지 막 갔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데 딴 데서 나 찾는 애도 많아. 그러면 나 연봉 더 줘. 안 줘? 그럼 다른 데 갈 거야. 그럼 내가 연봉을 올리면서 어떻게 그 소비력이 더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사이클로 그게 코로나 직후에 어떤 주가 상승과 뒤따르는 금리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 지난 한 3년 동안 그 미국의 IT 부분의 일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주가라든지 성장이 있었으면 순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전체 IT로 보면 오히려 감소했어요. 6에서 7% 감소했다라는 거는 고용이 없었다는 거죠. 고용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잘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어서 자르진 않는데 내가 나간다고 해서 말리지 또 잡을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막 일자리가 구인 건수가 간밤에도 발표된 게 예상을 하회했잖아요. 막 늘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를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이 야 이거 원래는 이 정도의 성장이면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인데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정도. 그러면 버블을 부러뜨릴 만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조금 더 물가가 하락을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매입을 지금 이제 한 달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에 파월이 절대 QE가 아니라고 몇 번을 강조는 했지만 뭐 낙QE라고 하겠는데 계속 했는데 결국은 자산 매입을 하긴 했으니까 뭐 대충 뭐 쿼사이 QE든 이런 세마이 QE든 이런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시작했으니까 2019년이 됐든 이렇게 진짜 QE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해주면 설령 금리를 안 내려도 이거는 완화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급준비금이 일정 수준을 하회하다 보니까 나온 액션 정도로 다들 보고는 계시는데 뭐 중립 이상의 유동성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예전에 QE 실제 뭐 국채의 금리도 상당히 내려주고 이런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유동성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효과는 아닐 수 있는데 연준의 스탠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정도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이제 행정부 쪽, 트럼프 쪽이 SLR 규제라든지 이런 거 완화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국채를 매입하면서 점점 저 줄어드는 은행권들의 레버리지 효과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화면 보면 연간 주요 이슈 이벤트 쭉 펼쳐주셨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연준에 주목해 주시긴 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은 나는 6월 지선 전에 좀 정리할 거야. 맞아요. 미국 그 하시는 분들은 나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조금 정리하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절성을 정확하게 저도 믿는 건 아니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2, 3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방선거도 여긴 뭐 저희 이콘이 적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다. 뭐 규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AI 쪽의 성장을 좀 조금 더 뭐랄까요 독려시킬 것이다라는 건 있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표를 얻기 위한 각종의 정책은 그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풀리 반영을 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그 이후에는 좀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냐라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주가는 오르지만 원달러 환율도 오르거든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일부 종목이 올라가고 ADR이 저점이란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내부적인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위한 미국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이 눈에 보이는 때보다 먼저 주가를 하고 좀 쉬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히려 하반기보단 상반기에서도 조금 더 앞선 시기가 주식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분기 때는 그럼 조금 마음 놓고 있어도 될까요? 맘 놓는 언제든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주식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평소보다 조금만. 네. 뭐 이런 변동성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게 많이 올라온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이 발생하면 사실 작년에도요. 4월에 S&P 기준으로 20% 조정 나왔고 우리나라도 15% 조정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올라온 장이었기 때문에 연중에 S&P 내지는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가 약간의 어떤 노이즈, 이를테면 중국이 실제는 아닌데 CXMT가 얼마 전에 흑전했더라고요. 그리고 1분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어요. 상신 메모리가 야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틈 타서 실적도 전환됐어? 그럼 캐파 증설하는 거 아니야? 증설하게 되면 지금 우리 메모리에 대한 프로젝션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밸류에이션 이렇게 높은 거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려가 땡겨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1분기 실적 발표 때 특히 중국의 IPO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IPO 뉴스가 이제 1분기 말쯤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회피하는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시장 전체적인 힘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일단 중국의 경쟁력이 곧바로 올라서기까지에는 그리고 올라선다 하더라도 지금 밸류체인에서 구축되어 있는 AI 인프라에 중국의 제품을 쓴다라는 거는 얼부성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참 재밌게도 만약에 주가가 20% S&P가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힘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각종 기업들이 또 레버리지를 통한 대출을 일으키고 또 투자를 하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연간으로는 약간 좀 뭐랄까 상고 중저 하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좀 소위 말하는 원금 회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전망을 갖고 오셔가지고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맞아요. 본부장님과 LS증권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전 제목을 생각보다 끈적끈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때 금리 그러니까 성장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을 이제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워낙 강세였고 그 이후에 이게 벌어진 게 이 정도의 그 성장률이 2026년하고 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실망 내지는 그리고 미국이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달러가 잘 안 빠졌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FDI 외환 보유고가
쉽게 보면 이제 FDI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그리고 이제 투기 포지션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FDI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배팅으로 투기적 포지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FDI가 우리나라 들어오기보다는 나가는 국면이고 그리고 무역수지 자체가 일부 기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방향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 갈까봐 금리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성장률을 비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지는 대외금리 차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것보다 미국이 내려주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서두에 아까 미국이 내리는 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한국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상반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약간은 완화되는,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때 약간 한국 시장도 약간 좀 뭐랄까요,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막 되게 1,400원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냥 높았다가 낮았다가 한 2000년 한 10몇 년부터 꾸준하게 그냥 올랐다고 치면 네네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상승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다. 네. 그러면 올해 뭐 정부의 정책이 됐던 달러 약세 됐던 어떤 이유든지 원달러 환율이 빠지는 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장기 많죠. 차트를 보면. 많죠.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었던 때를 되돌아보면 2018년 정도일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가 전 세계에서 2%를 차지할 때가 좀 높았던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그게 2018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을 하회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우리가 PF도 터지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자산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뭐 1.4.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프로젝션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원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차라든지 이런 걸로 센티멘트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저는 지금 1,400원, 1,500원이 위험값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값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아닌 약간 고착화된 레이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넘어갔을 때 뭐 1,500을 넘어간다고 해서 위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예전과는 다르게 레벨업이 된 상황을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돌려면 비생산적인 자산인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물가만 높아 버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쪽에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린필드 투자라든지 브라운필드 투자라든지 이런 FDI나 이런 이 어떤 성장을 돌게 하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가면 좀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위기여야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게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정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유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 AI 챗 GPT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하기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했을 때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10등 안에 꼽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그 노동 경직성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비중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GDP 비중을 말씀드린 게, 환율이 높아진 거 사실 어디 여행 가기 불편한 건 맞아요. 수입 물가 높아진 게 맞고.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차환 리스크라든지 뭐 외환 보유액이 조금 줄어들다고 해서 뭐 단기 자금의 경색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시기와 지금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순채권국이고 상당히 많은 외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학개미의 녹화지만 사실은 순채권국이라는 게 위기 국면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저는 등식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해보면 AI 이야기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좀 여쭤보면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에 뭔가 여파를 크게 끼칠 수 있는 건 연준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 AI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쭉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지가 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점점 숫자를 보여주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될지 이런 판단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AI는 결국은 뭐 이번 주에 CES에서 화두가 되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피지컬 AI가 쉽게 얘기하면 로봇인데 우리가 그냥 공장 자동화에도 현대차 공장에 가서 로봇이 많지만 그 로봇들은 그냥 이미 입력된 값 갖고만 하는 거고 피지컬 AI는 돌아다니면서 학습하면서 이를테면 설거지 하다가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갑자기 잡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산이나 그러다 보니까 샌디스크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결국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메모리가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전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국 주도 업종이 결국 끝까지 가다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나쁜 건 아닌 거죠. 다만 이렇게까지 오르면 확산돼야 되는데 이거 사면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선 종목 피킹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피지컬 AI, 그 미국은 근데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은 그만큼 어떤 이노베이터들이 많아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메모리나 전력, 전원을 공급하는 업체들만 계속 가는 장일 거고 미국은 이제 AI가 어떤 머리만 있다가 이제는 몸체도 생기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AI 침투율이 높아지는 걸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침투율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AI 뭐 데이터 센터 이거 쓰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라는 각종의 실험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 레거시 업체들이 이걸 도입하면서 정말 내가 AI 솔루션 도입했더니 원가도 절감됐어. 아니면 매출이 늘어났어. 뭐 광고를 진짜 AI를 도입했더니 정말 탁탁탁탁 그 매출이 더 신장이 됐어. 이런 모습들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게 소위 말하는 AI 침투율이잖아요. 네. AI 침투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CES에서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I 인프라 즉 GPU나 TPU 이런 쪽에서 AI 그 솔루션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을 해주는 쪽.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레거시 업체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까지. 그게 이제 내년일 것 같은데 그 1년의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을 모습이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한테는 그냥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두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마두로가 체포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오늘은 좀 빠지지만 오늘 빠지지만.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일견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마두로 체포의 의미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두 가지. 그 멀로주의라 그래서 제 미국의 5대 대통령이 유럽이 막 식민지를 개척할 때 아메리카대로 건들지 마.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아메리카 즉 미국이 소위 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 그러면 유럽의 식민지, 기존의 식민지 우리 인정할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들지 말자. 네네. 그게 멀로주의인데 지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돈로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마두로 체포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올린 사진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김해공항, 우리 김포공항, 김포란다. 에이펙 이후에 김해공항에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이제 에어포스 1을 타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팝4라고 해서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냥 뭐 건들지 마. 우리 건들면 니네 죽어. 이런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그 팝4의 대상이 누굴까? 지금 뭐 마두로 다음은 뭐 콜롬비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 같아요. 에이펙에서 누굴 만났나요?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돈로주의를 보여준 거죠. 중국, 니네 아메리카 대륙 건들지 마. 아메리카 대륙 건들지 말고 나는 너희들을 견제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견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성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미국이 성장을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AI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AI 경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저는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너무 그냥 좀 제 얘기인데,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아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연준 의장을 교체해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연준 의장 교체했는데 명분도 없는데 금리 인하하면 주가는 더 빠질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간 선거도 잡아야 되고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유가를 조금 더 잡아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가를 잡아 놓기 위해서는 이 유가에 대한 전망치들을 조금 더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이잖아요. 뭐 1조 배럴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15년에서 20년간 계속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로젝션만으로도 유가는 잡힐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유동성 플락시인 비트코인으로 발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도에 보면 이 멕시코만에 이렇게 점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놨잖아요. 네. 이 점들이 뭐냐면 멕시코만의 이 정유 시설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유 제품 즉 이 유가를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리게 하는 요인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정제 시설은 돌아가려면 중진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중진류.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많이 뽑아졌지만 그건 경질류예요. 그러면 이 정제 시설을 경질류를 놓으면 자동차 경유차에 휘발유 놓은 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것처럼 고장 나요. 그 개보수 비용이 더 들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캐나다나 멕시코나 사우디의 기름이 중진류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해도 돼요. 근데 사우디는 이제는 중동에 그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네수엘라가 초중진류 섞으면 중진류. 그러니까 미국 기름과 베네수엘라 기름을 섞으면 멕시코만에 있는 정제 시설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관광업체들, 운송업체들, 유군업체들, 제조업 일자리가 여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IT 그 생산성으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인데 중간 선거 전에 일자리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유가가 컨트롤되는 모습 보이면 중도층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깔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부 시작하고 쭉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주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런 올해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까가 또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중요한 결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했을 네. 때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결국 여기 뭐 반도체, 뭐 전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뭐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뭐 소프트웨어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밸류체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반도체 쪽, 메모리 쪽이라든지 전력, 뭐 최근에 원전도 같이 전력 기기라고는 하지만 이 전력을 제공해주는 업체들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가
2,000포인트일 때보다 4,000포인트면 한 번 회전하게 되면 수수료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는 지수 자체가 레벨이 높으면 수수료 베이스와 신용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나쁘지 않아요. 뭐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네. 더불어서 최근에 하나 더 붙은 거는 이제 그 로봇. 근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청사진과 어떤 기대감을 바로 보여준 게 또 자동차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2026년을 바라보자는데 결국 작년에 어떤 중반부터 올라왔었던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이 올해도 동일한 상황으로 펼쳐질 것 같다. 다만 사이의 변동성이 아무도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하락은 정말 좀 마음 좀 아프게 올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다 그쪽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여러 경제 상황을 보면 막 이게 끝나서 막 2022년, 23년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막 하락 되돌림이 아니라 좀 강한 조정이면 오히려 좀 버티면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종목까지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진짜로 자산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배분. 보시는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시죠. 네. 자산 배분 우스갯소리로 아까 처음에 이제 뭐 금도 많이 추천하고 네. 저도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포지션을 해야 되는 게 이 실질 금리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버블이 혹시 부러질 수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해지도가 되거든요. 중앙은행들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금 뭐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한 60%는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일지 70일지 80일지 모르겠는데 전체 자산의 주식이 좀 2분의 1 이상.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은 갈 때가 약간 이익이 있는 버블 자산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가는데 주식 자산을 한 60% 갖고 가면 반반 뭐 한국하고 미국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한 40% 정도를 갖고 간다 그러면 금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크호스로 저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쇼티지가 발생해서 구리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갖고 가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못 올랐지만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올해 조금은 다시 이슈가 되고 사실은 연간으로 작년에 오른 게 없어요. 네. 그걸 이제 같이 가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